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해야지. 수압이 너무 세서 호스가 터지지 않아야 되고 너무 약해가지고 물줄기가 흐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압이 적당한 게 좋은 것처럼 우리 몸의 혈압도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잘 찾으셔야 되고, 노인은 오히려 낮은 혈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 뇌가 혈류 공급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소금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6가지인데, 첫 번째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소금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정제된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당뇨, 비만, 고지혈증, 마지막 고혈압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질환마다 특별한 관리법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뭐 4가지 질환을 다 떠나서 대사증후군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대사증후군을 항상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뭔가 좀 특별한 거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대사증후군은 결국에는 기본기만 잘 하셔도 충분히 호전이 될 수가 있고요.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을 치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식사와 생활을 나에게 맞게끔 바꿔서 혈압이 안 올라가게, 그리고 콜레스테롤 LDL이 높아지지 않게, 그리고 체지방이 높아지지 않게 관리를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 질환이 치료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이 질환들은 내가 만약에 어제 식사를 조금 잘못하고 늦게 먹고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은 혈압이 평상시보다 조금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과식을 하셨으면은 오늘 혈당이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왜 내가 고혈압인가 당뇨인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높아졌다라는 거는 그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아무런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고혈압인데 제목을 혈압이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혈액이 문제일까? 라고 적어봤습니다. 혈압이랑 혈액이랑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이미 아시는 분들은 혈액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혈압이 높아지니까 고혈압이고, 그러면서 나머지 증상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순서는 일단 혈액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혈압이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당뇨 먼저, 어떤 분들은 고지혈증 먼저, 어떤 분들은 비만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콜레스테롤, LDL, 혈압이 높을 것 같은데 막상 검사해 보면은 체중만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체중은 정상이기 때문에, 체지방도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해보면은 또 의외로 콜레스테롤, LDL 높은 분들도 꽤 있어요.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특히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콜레스테롤, LDL이 과도한 건 아니지만 콜레스테롤이 140에서 200, LDL이 뭐 30에서 130이다라고 봤을 때 콜레스테롤이 250, 60 혹은 LDL이 150, 160 조금 넘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도 별다른 신경 안 쓰시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검사를 해보시면은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혈압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혈압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고혈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혈압도 고혈압이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혈압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혈압의 문제는 대개가 약물을 복용을 하시다 보니까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70세 남성분이신데, 혈압이 지금은 약을 드시고 계시면서 처음에 114 정도, 그게 4월 달에 다녀오셨으니까 2달 정도 하시면서 집에서 재시니까 혈압이 110, 100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완기 혈압도 60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 기준으로도 120, 80이 정상 범위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인데도 혈압이 그만큼 낮다라는 거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나름 실천을 잘 하시고 계셔서 체지방도 1.6kg를 감량하시고, 콜레스테롤도 약을 복용하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40이었다라고 하면은 약을 끊고 140까지 돌아와가지고 좋아지고 계시는데, 이제 좀 다리가 저리다, 그리고 뭐 꾹 쑤신다,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조금 머리가 어지럽다, 기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봤을 때 결국에는 혈압이 너무 낮아서, 그리고 낮다라는 거는 심장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와서 내 몸을 온전하게 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분께도 과감하게 일단은 뭐 혈압약이랑 아스피린까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경동맥이 조금 좁아져서 걱정이 되셔서 드시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경동맥도 결국에는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적 검사 해보시면은 아마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는 게, 혈압이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를 먹을수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관리를 잘 한다는 게 무조건 낮출 게 아니라 그 적정 혈압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는 원래 본인 나이에다가 플러스 90을 했을 때가 본인의 적정 평균 혈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60, 70이 되면은 플러스 90을 더하면은 150, 160이 평균이다라고 보고, 물론 그것도 이제 무조건 그게 안전하다는 아니죠. 당연히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봐야 되지만 나머지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은 굳이 혈압을 150인 거를 120 이하로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제로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적어봤는데, 낮추는 방법 쭉 들어보시면은 이걸로도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 보시면은 혈압은 정말 금방 잡히고요. 특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때 최대한 뭐 핸드폰이나, 그때는 뭐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건 잠깐 잊어버리시고 주무실 때는 잊고 잘 주무셔야지 밤에 혈압이 안정이 돼야지 밤에 또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막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걸로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구나. 그렇다라는 거는 이런 것만 바꿔도 혈압이 조절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근데 혈관을 어떤 예시로 들까 하다가 제가 수압을 가져왔는데요. 이 호스가 있는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수압이 더 많이 세죠. 세기 때문에 이게 저 물줄기가 더 센데, 이 수압을 예시로 든 이유가 이 호스도 결국 수압이 걸리는데 수압이 너무 높으면은 호스가 터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수압이 너무 낮으면은 이 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혈관도 혈관이 딱딱하거나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혈압이 높아지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심장 질환, 뭐 뇌졸중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 낮추게 되면은 아까 처음 예시를 들었던 그 환자분처럼 너무 낮아도 오히려 내 몸에서 혈액이 심장에서 나오고 나서 내 몸을 제대로 순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에 영양소, 산소가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압이 낮으면은 이 뇌가 심장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너무 낮으면은 뇌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영양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치매 등 질병이 발병할 수도 있어요. 물론 치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때 또 강의를 하겠지만 이 치매도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혈액이 깨끗하고 맑아야지 치매도 예방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압이 높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게 좋을까요? 이미 박사님 강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습니다.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해야지. 수압이 너무 세서 호스가 터지지 않아야 되고 너무 약해가지고 물줄기가 흐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압이 적당한 게 좋은 것처럼 우리 몸의 혈압도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잘 찾으셔야 되고, 그게 보통 요즘에는 120, 80이 정상이다라고 하고 140, 90이 전 단계, 그리고 140, 90 이상이 고혈압이다라고 하지만 140 언저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자세한 거는 이제 그 환자의 나머지 혈액 검사, 건강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건강 상태가 문제가 없다, 기본 잘 하시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혈압이 만약에 130 혹은 140이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 혈압하면은 아까 계속 120, 80, 뭐 130, 90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120, 80이라고 적어놓은 게 앞에 쪽이 이 수축기 혈압이고 아래가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모두 중요하고요. 이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는 심장이 수축을 해서 혈액을 내뿜을 때 그때 혈관벽, 동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다라고 하고, 반대로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뿜어주고 나서 한번 쉴 때가 있어요. 쉴 때 그때 혈관벽에 남아있는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데, 수축기 혈압도 적당하게 있어야지 심장에서 혈액을 잘 뿜어줄 수가 있고, 반대로 이완기 혈압도 적절하게 높아야지 심장이 쉬고 있을 때도 이 남은 이 혈압을 가지고 이 혈액이 온몸을 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실 부분은 이번 시간에는 수축기보다는 이완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완기 혈압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 심장이라는 기관이 혈액을 뿜어주고 혈액에 산소, 영양소가 들어있고 얘를 다른 조직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얘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얘도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가 영양소, 산소를 받는 그 동맥이 이제 관상동맥이다.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고요. 그리고 이 관상동맥은 심장이 수축할 때가 아니라 심장이 이완했을 때, 그때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완기 혈압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관상동맥에 오히려 압이 가해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으면은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이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도 너무 높아도 낮아도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완기 혈압은 적어도 60 이상, 특히 노인이 될수록 60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완기 혈압이 계속 적절한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80 혹은 90, 100 넘어가게 되면은 이 말초 혈관 저항이 기본적으로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완기 혈압이 너무 높다라는 거는 심장이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은 상태라는 거고, 그 말은 결국 애초에 내 몸의 혈관이 굳어 있거나 조금 딱딱하거나 조금 좁아져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완기 혈압이 높은 분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이완기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약간 고혈압에 족이 신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 혈압을 관리하실 때 이제 수축기 혈압만 보지 마시고 이완기 혈압도 같이 보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노인분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이 낮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노인분들 이완기 혈압이 적어도 6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 말씀드렸던 그분도 약을 드시고 계시면서 114에서 64 유지를 하시고 계시고, 실천을 정말 잘 하시면서 나머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약을 안 끊으시면은 수축 혈압도 100 언저리로 떨어질 거고 이완기 혈압도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분이 말씀하신 손발이 저리고 쿡쿡 쑤시고 조금 무기력하고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은 뇌에 혈액이 공급이 계속해서 잘 안 되다 보니까 뇌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건데, 결국 그래서 첫 번째, 노인은 오히려 낮은 혈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 뇌가 혈류 공급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뇌는 보통 전체 우리 몸무게의 한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굉장히 비중은 작은데 우리 몸의 혈액의 사용량은 한 15%에서 20%꽤 많은 양을 사용하거든요. 그만큼 뇌의 혈액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혈압이 낮으면은 심장보다 위에 있는 뇌에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면서 뇌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뇌혈류 자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혈압이 조금 떨어져도 내 몸이 알아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조금 쫙 짜가지고 뇌까지 혈액을 보내주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 기능이 조금씩 퇴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낮으면은 그 기능까지 안 되다 보니까 뇌에 이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낮으면은 노인분들에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뇌의 세포, 미세 혈관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일 수도 있고요.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인지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신다거나 쓰러지신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쓰러지시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야 금방 회복하고 뼈가 다시 재생이 되고 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재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다치시면은, 특히 골절상을 입으시면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특히 혈압을 신경을 쓰셔서 뇌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혈압을 낮추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소금 줄이는 거거든요. 혈압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혈압 줄이려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면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이 소금이에요. 왜 혈압을 낮추는데 소금이 줄이는 게 중요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결국 소금이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혈액에 수분이 보유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혈관은 동일한데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WHO든 우리나라에서도 권장하는 게 소금을 하루 5g 이하, 나트륨으로 따지면 2000mg 이하로 섭취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식사 생활하면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 5g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정말 티스푼 뭐 한 수저, 두 수저 되다 보니까 조금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실제로 조금 가져와 봤어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김이랑 뭐 된장찌개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안 드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나트륨 했을 때 떠오르는 음식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스팸이고요. 그리고 감자칩, 뭐 피자, 라면, 김치, 된장찌개, 김을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각각의 영양 성분표를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팸인데 여기 나트륨이 1080mg, 54%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거의 절반이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게 총 내용량 200g에 100g당 이 수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다 먹으면은 그냥 하루 섭취해야 되는, 여기서 권장하는 2000mg 그냥 넘는 거고요. 물론 스팸을 한 번에 다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3개, 4개 드시면은 거의 절반 이상 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팸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피자도 당연히 브랜드마다, 피자 종류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지금 뭐 400g, 500g, 뭐 390g, 보통 400에서 500g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100g이다 보니까 피자 한 조각에 나트륨이 한 500mg 정도. 그러니까 피자 한 2조각, 3조각 먹으면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나트륨의 절반 혹은 4분의 3을 섭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거 피자를 드실 때 피자만 드시는 게 아니라 뭐 피클도 드실 거고, 그리고 거기다 소스도 뿌려 드실 거고,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나트륨 섭취량을 금방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라면인데, 라면도 뭐 피자처럼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나트륨이 1700,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은 하루 권장량의 90%인 라면도 있고요. 많게는 95%에 해당하는 라면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국물까지 다 먹었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라면 드시면서 국물을 안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라면 드시고 밥을 말아 먹으면은 국물은 다 드시게 돼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드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도 하나 잘 드시면은 나트륨 섭취량 금방 넘어가고, 그리고 또 라면 드실 때 이것만 드시는 게 아니라 김치 혹은 뭐 삼각김밥 혹은 다른 일반 김밥을 같이 드시게 되는데, 결국 같이 먹으면은 나트륨이 폭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김치 같은 경우는 나트륨보다는 얘가 발효가 되면서 유익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김치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EBM에서 봤을 때는 조미료도 잘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김치로 봤을 때 300에서 4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또 100g 기준이거든요. 100g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걸로 한 두세 접시 드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양의 나트륨을 섭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된장찌개인데, 이것도 물론 된장찌개는 판매하고 있는 차돌 된장찌개 EBM 쪽으로 맞진 않지만, 이 된장찌개를 가져와 봤을 때 얘도 총 내용량이 500g이고 그걸 다 먹었을 때 나트륨이 1500, 한 79% 정도가 해당이 돼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김인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애들 밥을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길 때, 첫째 딸은 S타입이니까 그냥 밥에다가 낫또 비벼서 주고요. 그리고 둘째는 M타입이니까 김을 당연히 좋아해서 김을 이제 싸가지고 있는 반찬 몇 가지 그냥 해가지고, 그리고 셋째는 이제 막 돌이 지나가지고 그냥 둘째 형아가 먹는 거 같이 조금씩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을 자주 활용하는데요. 이 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김을 살 때 꼭 원재료명을 항상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계신 분들도 김을 사실 때 원재료명에 김 100%짜리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보통 100%짜리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도시락 김밥 싸는 김, 그게 가장 무난하고요. 흔히 아시는 김, 뭐 옥배유, 들기름, 뭐 참기름, 천일염, 향미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김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100g 기준으로 나트륨이 1640mg, 82% 정도 돼요. 보통 김 한 장당 찾아보니까 한 2, 3g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g이면은 김이 한 50장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김을 드시면은 적어도 10장 이상은 드시게 되잖아요. 15장, 20장도 드실 거고 30%, 40%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건강하게 드신다라고 하면서 밥이랑 김이랑 김치랑 드시면은 나트륨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줄이지 말자, 뭐 줄이자, 그게 아니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에 너무 연연히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소금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냥 집에서 요리하실 때 김치 혹은 반찬하실 때 그런 소금을 가지고는 5g 넘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바깥서처럼 정제소금을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적어도 천일염 사용하실 거고,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토판염이나 뭐 죽염이나 또 좋은 소금들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집에서 드실 때는 무조건 싱겁게, 그렇다고 더 짜게 드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드실 때 그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찌개의 간이다 혹은 반찬의 간이다 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거는 정제소금이 문제인 거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을 주의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금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금의 역할 때문인데요. 이 소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을 머금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트륨이 충분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 세포 외계라고 하는데, 이 나트륨이 적당하게 있어야지 세포가 그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너무 많아지면은 수분이 나트륨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고요. 반대로 이 나트륨이 부족하면은 오히려 수분이 세포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팽창합니다. 어쨌든 쭈글쭈글하든 팽창하든 그것이 세포의 원래 모양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적정량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신경 자극 전달이 필수입니다. 특히 뇌랑 근육이 신경 자극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나트륨이랑 칼륨이에요. 나트륨, 칼륨이 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주고, 걔네가 있어야지 뇌나 나머지 근육, 나머지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안 먹으면 또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혼란이나 경련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 나트륨이 부족하면은 근육이 제대로 수축이 안 되고, 그리고 결국 심장도 이 전기 신호의 자극을 통해서 심장이 뛰고 안 뛰고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은 심장 박동도 제대로 뛰지 않게 되면서 뭐 부정맥이나 근육 약화, 탈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짠 거 많이 먹으면은 보통 얼굴이 붓는다라고 하잖아요.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은 혈액 내에 나트륨이 많아지면서 수분을 머금게 되고,
그만큼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이 붓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부족하면은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도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혈압이 너무 낮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평상시에 수분 섭취량만 조금 늘려도 혈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혈압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근본적으로 식사 생활을 바꾸시면서 약을 끊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게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약을 드시고 계시면서 혈압이 낮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수분량을 조금 늘려주시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혈압이 좀 올라가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의 기능들이 나트륨의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나트륨을 줄이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트륨을 줄이면은 혈압이 낮아지니까 혈압이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여서라도 혈압을 낮추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을 조절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가공식품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집에서 약간 짜도 괜찮아요. 그냥 맛있게 집에서 요리하시면서 드시는 게 건강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좋다. 소금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6가지인데 첫 번째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소금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정제된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된 소금은 정말 말 그대로 소금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 사용하시는 소금은 뭐 천일염이든 토판염이든 좋은 소금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트륨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 무기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은 줄이지 마시고 밖에서 드실 때 가공된 제품에 들어있는 정제된 소금을 줄이셔라. 그리고 소금이 이게 무조건 짜다라고 해서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금이 들어가면서 감칠맛이 나면서 맛이 있어지잖아요. 강의 다 끝나시고 집에 가시면서 혹은 만약에 편의점에 들릴 일이 계시면은 편의점에 가보셔가지고 그냥 김밥이든 샌드위치든 뭐 거기 빵이든 한번 영양 성분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짠 음식이 아닌데도 생각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거든요. 이 소금이라는 게 무조건 짜고 안 짜고의 기준은 아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감칠맛을 높이기 위해서도 소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뭐 이러나 저러나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나트륨을 만약에 좀 줄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 섭취를 조금 늘리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나트륨이 말 그대로 수분을 보유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칼륨 같은 경우는 이 수분을 보유하게끔 하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칼륨 섭취를 조금 늘려주시면 좋은데 이게 바나나든 아보카도든 뭐 토마토, 시금치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보통 이상적인 나트륨 칼륨의 비율은 1대1 혹은 칼륨이 2대3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보면은 가공식품, 외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나트륨이 오히려 2대3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가공식품 꼭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하다못해 1대1로 맞춰 주실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칼륨 말고도 마그네슘, 칼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일단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그리고 혈관 수축을 좀 억제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그네슘, 칼슘을 적절히 섭취하시면은 혈관이 적절하게 이완이 되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슘도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 식품에는 뭐 두부, 견과류, 멸치, 시금치, 현미 이런 것들에도 마그네슘, 칼슘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평상시 내가 집에서 드시는 식사만 잘 하셔도 칼륨 보충은 충분히 되실 거예요. 네 번째가 이 섬유질 섭취 늘리기인데 이 섬유질은 대사증후군 4번 강의를 하면서 식이섬유소는 항상 빠지질 않아요. 그만큼 채소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지 않으면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정말 내가 채소를 먹어야지라고 해서 채소를 사가지고 만들어 먹지 않는 이상 밖에서 드시려고 하면은 채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혹시 냉장고에 양상추, 치커리, 파프리카, 토마토, 양파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없으시면은 많이 사시면 어려우시니까 S타일 분들은
양상추부터 시작해 주시고, M타입 분들은 뭐 치커리나 파프리카로 시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소 외에도 귀리, 보리, 현미, 껍질에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채소를 조금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잡곡밥으로라도 해서 식이섬유소 섭취를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째가 단 음료 및 당분 섭취를 줄이는 건데, 혈압 얘기하면서 갑자기 웬 단 음료, 당분 이야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단 음료를 드시게 되면은 인슐린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결국 인슐린도 우리 몸의 사이클을 보면은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소화가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는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부족하면은 뭐 간이든 다른 조직에서 이 포도당을 꺼내서 써주고, 그런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사를 하면은 결국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식사를 하시고 드시면 안 되는데, 식사하시고 그 사이에 간식을 드시는 경우, 우리 몸이 식사를 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쓰고 이제 쉬고 다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쉬고,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아침, 점심, 점심, 저녁, 저녁에서 주무시기 전 그 사이사이에 드시는 간식들 계속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게 얼마 되지 않는 양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계속 먹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면은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높아지면서 오히려 그게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식사 사이사이에 이 차나 물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은 안 드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산화 식품 섭취 늘리기인데, 결국 항산화, 맨 처음 제목이 혈압이냐 혈관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항산화 식품을 잘 드셔야지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깨끗하다라는 거는 혈관벽이 상처 입지 않고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적당하게 탄력이 있는 상태, 건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산화 식품을 잘 드시면서 혈관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혈압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 적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식품, 뭐 항염식품, 비트, 블루베리, 마늘이나 뭐 녹차, 석류 이런 다양한 식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브로콜리나 그런 십자화과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 제품, 식품들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몇 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이런 습관들이 혈압을 올리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 걱정이 많은 성격, 그리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은 계속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우리 몸은 긴장 상태, 긴장한다는 거는 혈관이 계속 수축하고 굳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스트레스를 최대한 그때그때 풀어서 스트레스를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혈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수면 부족. 보통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보통 최소 7시간 정도는 잘 주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무시는 시간대도 10시부터 2시 사이는 꼭 주무시게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운동 부족,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 경우에는 결국 혈액이 잘 순환이 되질 않습니다. 혈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찌꺼기가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고, 그러면서 혈액이 이제 탁해지고 유속이 느려지고, 그러면서 혈관에 계속 자극을 주면서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40분, 50분 앉아 계시다가 5분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또 화장실에 가시면은 핸드폰을 많이 갖고들 가시는데, 화장실에 가셔서 딱 보려면 딱 바로 보시고 나와야 되는데, 핸드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2번, 뭐 3번 힘을 줘서 끝날 일이 5번, 6번, 7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줄 때마다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화장실에서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놔두시고 딱 볼래만 후딱 보시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흡연이나 카페인은 이미 뭐 혈압을 올린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흡연, 카페인 조심해 주시고, 이 소음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혈압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고속도로나 공항이나 그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뭐 8%, 10%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결국 소음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 자극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특히 주무실 때 최대한 조용한 환경에서 주무실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만약 이어폰을 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어폰도 이게 듣다 보면은 계속 적응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 이어폰 끼시는 분들도 최대한 그 소리를 너무 크게 듣지 않게끔 조절해 주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이 체온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날씨가 추워도 춥다라고 안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은 추울 때는 춥다라고 느껴야 되고요. 더울 때는 덥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몸이 많이 굳어 계시고 조금 몸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한겨울에도 뭐 반팔 입는다라거나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찬바람을 바로 직방으로 맞으면은 특히 목이나 이런 데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찬바람 때문에 이 혈관이 이제 수축하고 굳어져요. 그러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이 체온을 잘 못 느끼시더라도 항상 꼭 이제 꼭 싸매시고 항상 따뜻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숨 쉬는 것도, 숨 쉬는 것까지 뭐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숨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숨을 쉴 때 코로 숨을 쉬는지 입으로 숨을 쉬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코로 숨을 쉴 수 있게끔 의식적으로 바꿔주시고요. 근데 간혹 이제 코가 불편해서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비염이나 뭐 축농증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최대한 코로 숨을 쉬셔야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숨을 쉬는 거를 보통 심호흡이라고 표현을 하죠.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쉬고 2, 3초 참으셨다가 더 길게 입으로 내뱉으시는 거. 그것만 하셔도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조금 릴렉스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기 전에 심호흡 한 두세 번 하시고 드시면은 소화가 좀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이것저것 생각하시고 핸드폰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주무시기 전에 심호흡 두세 번 그리고 명상 가볍게 하시면은 몸이 조금 더 긴장이 그러니까 이완되기 때문에 잠 자는데도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압을 올리는 습관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심호흡, 식사하시기 전, 주무시기 전, 그리고 평상시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심호흡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근데 햇빛을 쬐면서 걷는 거 당연히 약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걷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햇빛을 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햇빛을 쬐야지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2가 신장 그리고 간 거치면서 D3 활성형으로 바뀌면서 비타민 D로 바뀌는데 비타민 D가 충분해야지 이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 중에 레닌 안지오텐신이라는 그 기전이 있어요. 이 비타민 D가 충분해야지 이 기전을 조금 억제를 하면서 혈압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게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햇빛을 쬐시는 거 꼭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생활, 그리고 스트레칭 이런 것들로 같이 해주시면은 혈압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처음에 당뇨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자동차 제대로 관리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좋은 기름을 기본적으로 잘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넣고 몰 때 뭐 과속하지 않고 급정거하지 않고 과적하지 않고 그런 모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결국 EBM이라는 게 보통 회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내 유전자 타입을 알고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알고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를 먹으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먹는 거가 물론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먹는 거가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고 쓰이려면은 나머지가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자동차로 치면은 뭐 과속하지 않고 과적하지 않고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운동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주시고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내가 먹은 음식들이
제대로 잘 쓰이고 소화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에서 잘 돌아다니면서 세포마다 다 보내주고, 그래야지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깨끗해지고,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혈압이 높아지지 않는 그 적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먹는 것만 잘 먹으면은 혈압이든 뭐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비만이든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거를 일단 그것만 100% 해보셔도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그 식사만 잘 하셔도, 그리고 만약에 아직 타입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바꿔보시면은 기본 그래도 뭐 10에서 15, 20 혈압이 내려갈 거고요. 여기서 더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은 이거 플러스 내가 먹는 식사까지 받쳐줘야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치매 관련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대사증후군이랑 치매랑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의 물론 종류가 많지만 크게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 두 가지가 있어요. 혈관성 치매 결국에는 혈관이 맑아야지 혈액이 잘 돌고 혈압이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뇌로 혈액이 잘 공급이 되면서 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하면은 흔히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에서 축적이 되는 단백질 물질이 있어요. 얘네가 축적이 되고 빠져나가지 않아서 유발되는 게 알츠하이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고요. 그거를 체외로 배출하려면은 결국에는 혈액이 잘 돌아야지 혈액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성이든 알츠하이머든 기본적으로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치매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는 대사증후군과 치매를 결합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만약에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주변에 이미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혹은 치매기가 좀 보이셔가지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꼭 같이 데려오셔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 궁금한 점들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